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건연구원 권호문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전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 작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서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서해 대운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동서해 대운하를 처음 구상한 시점은 1950년대입니다.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직원 그리고 학생 앞에서 나는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마다 대동강 상류와 용은강 상류 사이 또는 임진강 상류와 덕지강 상류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여 동해와 서해를 연결시킬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기에 운하를 건설하여 동서해 배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한다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52년이면 아직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인데도 상당히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해를 운하로 연결하면 정치적으로는 동서교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물류 운송과 지역 발전의 효과가 있고 군사적으로는 군함을 동서해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보면 군함이 남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문제가 북한 해군의 커다란 약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서해에 있는 군함을 동해로 혹은 그 반대로 옮기고 싶어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게 북한 해군 작전에서의 큰 제약이 됩니다. 1960년대에도 운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68년 7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육해운부문 책임일꾼과 한 담화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수상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수상운수는 철도나 자동차 운수에 비해 매우 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강이 없는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러 운하를 건설하여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운하 건설을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운수와 철도, 자동차 운수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상운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이나 바다가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운하 건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도 대운하 구상이 나왔습니다. 1981년 10월 5일 김일성 주석은 노동당 중앙위 6기 4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포관문이 건설되면 대동강 하류지대의 공업용수와 먹는 물 문제도 원만히 풀리게 됩니다. 또한 대동강과 재령강의 수심이 깊어져 크고 작은 배들이 드나들 수 있게 되고 남포로부터 순천, 덕천, 재령에 이르는 공업지대와 농업지대들이 하나의 대운하로 연결되어 수상운수 발전의 넓은 전망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 대운하가 운송뿐만 아니라 공업지대와 농업지대를 연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연구까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아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대운하 관련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북한은 대운하 건설의 방편으로 대동강을 따라 서해 관문을 시작으로 미림 관문, 봉화 관문, 성천 관문, 순천 관문 등 5개의 관문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적 위기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현행 생산에만 급급하는 것은 보신이고 후퇴이며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면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함이라면 원대한 이상과 실현 목표를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동시에 완강히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망적인 대건설 작전들을 끊임없이 펼치고 성과적으로 완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세계적 수건이 하나하나 빛나게 실현되어 나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에 반드시 동서해 대운하를 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동안 동서해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았을까요?
국내 언론들은 북한이 동서해 대운하 건설을 시작하긴 했지만 중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흐지부지 되었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특히 낭림산맥을 관통하는 수십 킬로미터의 수로터널을 뚫거나 아니면 100m 이상의 고저차를 극복할 선박용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북한의 기술력과 장비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동서해 대운하보다는 기존의 철도나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1981년 5월 4일에 착공하여 5년 만인 1986년 6월에 완공한 서해관문은 공사 조건이나 작업량을 따져보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방대한 사업이었지만 5년 만에 끝냈습니다. 은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신송화지구 등 최근 평양에 연속으로 들어서는 거리들의 규모나 수준을 보면 북한의 건설 역량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7년 동안 전국에 1만 킬로가 넘는 무동력 관계수로를 건설한 경험도 있습니다. 동력을 쓰지 않고 위에서 밑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북한은 무동력 관계수로를 자연흐름식 물길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보면 물길이라고 해서 폭이 1m 안팎의 작은 수로가 아니라 작은 운하를 방불케 하는 대형 수로이며 물고속도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도로의 총 연장거리는 6,000km 정도 늘어났으니 북한은 한국이 도로를 건설한 것보다 더 많은 수로를 건설한 셈입니다. 북한은 수로뿐 아니라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수로터널 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천발전소에서 수십 킬로미터의 수로터널을 700일 만에 완성하기도 했죠. 북한의 수로터널 공사 경험과 역량은 대운하 건설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운하 건설을 미룬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서해 대운하가 완성되면 북한은 대운하를 중심으로 국토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잇기 위해서 대운하에는 여러 다리를 놔야 합니다. 운하 밑으로 하저터널을 뚫을 수도 있지만 다리보다 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아직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정전 상태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몇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운하를 완공한 후 전쟁이 발발하면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내 대운하 남쪽 지역은 순식간에 고립되고 맙니다. 특히 아직 대운하 경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양을 가로지르는 경우 자칫 수도 평양이 반으로 나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운하는 군사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막대한 국력을 쏟아부어 대운하를 만들었다가 전쟁으로 파괴되었을 때 입을 경제적 손실만 생각해도 쉽사리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운하를 본격적으로 건설한다면 이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확신, 전쟁이 나더라도 대운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의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어떠한 침략 위협도 통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차대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며 이를 실현하자면 적들을 압승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서해 대운하가 대동강을 활용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대동강 주변에는 남포, 송림, 평양, 평성, 순천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순천인비료공장,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주요 기업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여러 자재를 대운하를 통해 내륙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북한 내부 물류 운송과 관련한 1차적 경제 효과입니다. 2차적 경제 효과로는 대운하를 따라 여러 도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주택단지, 공업단지, 상업 물류단지, 관광단지, 체육문화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개발하는 여러 거리를 보면 선진국 대도시의 번화가를 방불케 하는데 대운하를 따라서 이런 거리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북한 내부의 경제 효과입니다. 시야를 넓히면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주변국이 동서해 대운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활용이 주목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1대1로 사업과 연결되면 예상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행료를 받는 수준에서 넘어서 동북의 지정학, 지경학적 구도상에서 대운하가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지정학, 지경학적 구도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1992년 유엔 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북중러가 참여해 출범한 두만강 개발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이 계획은 2005년 9월 대상 지역을 몽골 동부와 한국 동해안까지 넓혀 광역 두만 개발 계획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극동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취임 직후 북한을 방문해 아시아 중시 전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푸틴 정부는 집권 3기 최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꼽고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12년 극동부 개발부 창설, 2014년에서 15년 선도 개발구역 지정, 2015년에서 16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 2016년 국제운송회랑 프리모리의 1, 2 개발, 기본계획 승인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을 대통령령으로 창설했습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단 3개의 포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인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16년 8월 28일 기사를 통해 극동 개발은 푸틴의 명운이 달린 프로젝트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을 잇는 장거리 가스관과 송유관 건설, 사할린 유전 가스관 연결, 극동 최대 수력 발전소인 브레아 발전소의 송전망 구축은 남북러 모두의 관심을 모으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처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는 앞으로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며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던 가스를 중국이나 인도로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극동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역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중국 내 낙후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동북 3성의 개발을 위해 중국은 2003년 동북진흥전략을 입안하였고 2016년에는 신동북 진흥전략을 발표해 3년 동안 270조 원을 투입하겠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북 3성은 1대1로 사업은 물론 북한, 러시아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차항출의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원래 1대1로 사업은 동북 3성이나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는 무관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0일 랴오닝성이 1대1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해 단둥, 평양, 서울, 부산 연결을 통한 1대1로의 한반도 확장을 명시했습니다. 그해 9월 말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북 3성을 방문하고 1대1로를 동북 지역까지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같은 시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4차 동방경제포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동북 3성 당서기들이 전원 참석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동북 진흥 전략의 연계를 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북아 경제권을 주창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 경제 개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해상항로로 북한의 동서해 대운하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텐진시나 칭다오시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위해 한반도를 빙 돌아 대한해협을 건너는 것보다 대동강을 통해 동해로 빠지면 훨씬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핌은 2022년 9월 12일자 보도에서 다롄 등 중국 항만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적인 해상 루트도 마련돼 상당한 외화 획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서해 대운하가 북중러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운하를 따라 들어서는 도시들에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2022년 9월 14일 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두만강을 따라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연합도시들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는데 기후면에서 볼 때 두만강보다는 대운하를 따라 국제연합도시를 건설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극동지역이나 만주도 겨울이 너무 길고 추워
북중러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되기에는 불리합니다. 대운하를 따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같은 세계 도시가 들어선다면 이곳이 세계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중러는 모두 핵 강국이자 다극화 세계를 추구하며 반미 강경 노선을 표방하고 서로 연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의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반면 이들 나라의 경제는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도 합류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세 나라가 뭉치면 미래에는 충분히 세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통일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루빨리 통일을 실현해 세계의 중심이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반도 전문가이자 평화학 권위자인 요한 갈퉁 교수는 1972년에 이미 통일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상 통일이 되기 전에 동서의 대운하가 먼저 열리고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어떻게든 대운하에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은 이것을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통일은 민심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심은 미국과 손잡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믿음이 급격히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은 자신과 손을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민심을 바꾸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동서의 대운하를 세계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